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르네상스의 여인들이란 책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저도 이맘때쯤 과거를 살았던 여인들의 삶을 같이 걸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고 읽은 짧은 부분에서 또 기억에 남았던 부분만 몇 장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마주하는 이름인데요.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분들이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는 저도 중학생 때 많이 읽었었고, 첫 책이 92년 15권 완결이 2006년에 됐기 때문에 연식이 있는 책이죠. 그리고 당시에도 시오 나나미 씨라는 독창적인 아주 자신만의 색이 분명한 역사를 가깝게 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또 몰입을 더 하기 쉽고, 또 김석희 번역가분이 또 더 유려하게 번역을 하셔서 아름다운 한글 번역, 추천 한글 번역 상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를 같이 이제 지나왔고,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한길사에서 한 10년쯤 더 된 일인데, 완결 기념으로 로마 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도 열었었던 적이 있고, 저도 응모를 했었고, 또 당시에도 그 정도의 규모의 공모전은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아마 그 정도의 규모는 아마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인연이 있었던 작가인데, 로마인 이야기 책은 저도 지금 완결까지는 아니지만 10여 권 정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지금 예전에 읽다가 지금 이 책을 다시 이제 다른 책이지만 같은 작가의 책을 열어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출간된 책이라는 그런 느낌. 제 말은 한글이 참 차분하고 좀 아름답고 유려하게 표현이 됐다는 점. 사실 그런 문장들,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런 이게 번역이 됐다 아니면 원래 이게 한글 글이든 떠나서라도 사실 한글이 참 아름다운 언어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책을 요즘에는 찾기가 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부의 이사벨라 데스테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읽고자 합니다. 제1부 이사벨라 데스텍 90페이지. 이사벨라 데스텍의 아들 페데리코의 결혼은 평생 동안 지켜온 공식에 따른 그녀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60세가 다 된 그녀는 죽을 때까지 9년 동안 자기 서재에서 조용히 보낼 때가 많았다. 그로타와 스튜디오라고 불린 두 방은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안뜰에면한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녀가 모아놓은 수많은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1534년에 동생 알폰소가 죽었고 이어서 밀라노 공작과 우르비노 공작 등 그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 세대가 바뀌었다. 그러나 정신의 독립성에 대한 이사벨라의 긍지는 조금도 노쇠함을 보이지 않았다. 딸 레오노라와 아들 에르콜레가 당시 유명했던 비토리아 콜론나의 살롱에 열심히 드나들어도 서재 문간에 걸려있는 이사벨라의 좌우명, 꿈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나타나 있듯이 비토리아 콜론나의 종교적이고 청결한 정신적 결합 따위는 이사벨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사벨라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곧 인생이었다. 설령 그 현실이 청결하거나 아름답지는 않다 해도 그게 바로 인생이었다. 그녀는 비토리아 콜론나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고귀한 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토리아의 조카가 당시 가장 미력한 알폰소 다바로스였기 때문이다. 이사벨라의 생각대로 알폰소 다바로스는 나중에 이사벨라의 손녀와 결혼했다. 생애의 마지막 몇 해 동안 이사벨라가 정열을 쏟은 것은 소라롤로라는 작은 지방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로마냐 지방의 이 작은 고을을 그녀는 자기 뜻대로 다스렸다. 근대적으로 구획을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 지금 또 볼로나에서 리미니로 가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이 작은 도시의 중앙광장은 곤차가 광장이라고 불린다. 그녀의 통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마땅히 여왕으로 태어났어야 할 뿐이라고 칭송했지만 그녀가 통치에만 전념한 것은 아들 페데리코에 의해 만토바 국정에 소외된 데 따른 서글픈 도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푸념을 내려놓지도 않았고 아들을 대신하려고도 생각지 않았다. 만토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녀는 쾌활하고 멋진 여자였다. 다음은 제2부 루크레치아 보르자 첫 도입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여자. 로마의 여름은 덥다.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분다. 바티칸의 석조 건물 안에 있는 이 구역에서는 깊게 낸 창문으로 들어오는 산들바람이 화끈 달아오른 살갗위를 기분 좋게 흐른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누구나 미켈란젤로의 벽화를 보기 위해 시스나 성당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하지만 이곳으로 가는 길에 왼쪽으로 구부러진 곳에 있는 보르자의 아파트에 들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핀투리키오는 이곳에 보르자 가문 사람들을 벽화에 담았다. 왼쪽에는 성 카테리나 앞에 서 있는 루크레치아 보르자. 그 오른쪽에는 남동생 호프레와 그의 아내 산차. 오른쪽 끝에는 당시 유행하던 터키풍 의상을 입은 오빠 호안. 그리고 옆방 출입문 위에는 교황의 예복을 갖춰 입은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 루크레치아의 큰오빠인 체사레 보르자만 이곳에 없다.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안뜰에는 평범한 분수가 물보라를 뿜어올리고 그 옆을 검은 승복 차림의 사람들이 오간다. 하지만 500년 전에는 이 창문으로 벽화에 그려진 산야가 바라다 보였다. 그리고 루크레치아에게 이곳은 그녀의 한평생이 새겨진 방이었다. 우선 그녀의 첫 남편인 페서로 백작과의 결혼식이 이 방에서 치러졌다. 두 번째 남편인 비셀리의 공작은 이 방에서 그녀의 친오빠인 체사레에게 참살당했다. 세 번째 남편인 알폰소 데스테와 결혼하기 위해 페라로 떠나던 날 그녀가 그 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한 아버지와 마지막 자표를 한 것도 바로 이 방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그 후 보르자 가문의 급속한 몰락으로 체사레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방이었다. 벽화에 그려진 그녀의 초상은
과거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가지각색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보석들이 박혀있던 구멍이 지금 또 그녀의 머리와 가슴에 무참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 얼굴에 깃든 풋풋하고 달콤한 아름다움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루크레치아 보르자의 비극은 아버지가 교황의 즉위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시렁치렁한 금발을 따올리지 않고 어깨너머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기를 좋아한 이 여자 일생은 보르자 가문 사람들, 특히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큰오빠인 체사레 보르자를 빼놓고는 기술할 수가 없다. 개성이 강한 르네상스 시대, 여자이면서도 남자와 대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여자들, 예를 들면 이사벨라 데스테와 카테리나 스포르체 같은 여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시대에 루크레치아는 너무나 평범한 여자였다. 교황의 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카톨릭 교회라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자라나면서도 그녀는 끝내 프리마돈나가 되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아버지나 오빠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여자다움을 타고난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여자였다. 하지만 이것뿐이라면 그녀의 삶이 그처럼 비극적인 생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안 귀족의 혐오양처로서 평온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불행은 평범하고 여자다운 그녀가 너무나 비범한 남자들을 아버지와 오빠로 두었다는 점이다. 루크레치아는 평생 동안 아버지와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자를 아는 것은 그 역사의 진실을 아는 것이다. 어떤 시대를 잘 알고 싶으면 그 시대의 여자들을 조사해보라. 고 말한 사람은 괴테였다. 그녀에 관해서 쓴 사람들도 루크레치아의 상격에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에 대해 글을 쓰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주변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즉, 남자에 대해 쓸 때는 주위 여자에 대해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자에 대해 쓸 때는 남자에 대해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여자에 대해 쓰면 결과적으로 역사의 진실에 다가서게 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루크레치아 일생이다. 이탈리아 사람이 쓴 루크레치아 전기 가운데 가장 정밀한 전기의 저자인 마리아 벨론치도 그 책에 루크레치아 보르자와 그 시대라는 제목을 붙였다. 루크레치아 자신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와 오빠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인물, 매력적인 개성에 넘치는 역사상 제1급의 남자들이었다. 네, 저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 도입부가 로마의 거리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흥미로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실 시오노 나나미의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 이름도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막상 책을 펼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흥미는 있었는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